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픽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요. 여기저기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디 큰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신문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사진을 어제 공개했는데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한 건 당연한 일이고요. 또 여야 각 당은 당을 재정비하는 데 다른 각도로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잡음들이 신문에서도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은 경제면이 좀 뜨겁습니다. 한은이 초유의 빅스텝을 밟으면서 물가를 잡겠다고나 하는데 금리 때문에 울게 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정의당 전 대변인,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은 당연히 비 피해가 없으셨겠죠? 네, 네,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뭐 김영기 대표도 괜찮았죠? 네, 차가 깨끗해졌습니다. 새 네, 차를 세차를 많이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비 비 피해 피해 입으신 얘기를 하는데 세차 얘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얘기해놓고 지금 비 피해 예. 입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괜찮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과하셨으니까 괜찮아요. 네, 네네네. 물론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더러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광명 쪽은 뭐 아주 물에 잠기고 다른 쪽도 비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피해 복구하시는 여념이 없는 분께 김영기 대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괜찮아요. 자, 오늘 스픽스가 선정한 일면 저희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면도 역시 경제 기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연말 3% 금리 내비친 이창용.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겨레의 보도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뭐 이런 금리 인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대외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끌족이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신 분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영끌족에게는 이례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라고 하고요. 다음 이게 이제 한겨레 기사를 꼽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빅스텝에 이어서 자영업자에게는 빅스텝, 연 대출이자가 3조 원 증가하게 되는 부담이 늘어난다. 작년 8월부터 6차례 인상이 되었고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급증한 상황. 가계대출도 무려 1,754조 원 올라가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114만 원의 이자를 더 낸다고 하니 이게 뭐 114만 원 제가 앞에서 1,000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당 100만 원 증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을 보면은요, 오늘도 영원 쓰는 날 배달 앱을 지웠다. 젊은 세대들 중에는 주 3일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영원 소비 SNS 인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10,000원만 지출하는 그런 도전도 예전에 그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실 텐데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현주 대변인께서는 이제 생활 경제와는 훨씬 더 가깝게 이제 조합 운동도 하시고 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당연히 금리가 인상되고 이렇게 개개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난다면 이런 생활 물가들도 덩달아 뛰기 때문에 아무튼 느끼는 바가 많으실 텐데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습니까? 네, 8년 만에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3번이나 더 남았다는 겁니다. 올해 네네. 안에. 그래서 더 그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물가 잡으려다 사람 잡으려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우선은 정부가 그전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과 더불어서 좀 반성의 기미 그리고 사과의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오현주 대변인께서는 하루에 영원 쓰신 날 있습니까? 네, 가끔 있긴 한데요. 예. 제가 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고 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런 챌린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하지 않는 날이 좀 약간 고통을 감내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종욱 교수께서도 혹시 하루에 영원 쓰신 날 있어요?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예 움직이지 않을 때는 쓸 수가 없어서. 집에서 누워 계실 때. 네, 근데 나가면 어차피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일단 지하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1,250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영원을 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먼 거리를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네. 불가능한데 계속 물가는 오르고 네. 이제 사람 미치는 거죠. 이런 네. 상황이 되면 실제로는요. 하루 10,000원 지출도 사실 요즘 어려운 시대고 뭐 국밥 10,000원 시대 이런 얘기를 또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기 대표는 하루에 영원 쓴 적 있어요? 저 실제로 있죠. 예전에 대학생 때 자취할 때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좀 최근을 얻어먹고 얘기를 하는데 해야죠. 지금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어쨌든 영원을 쓸 수는 없고 예, 예. 지금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음. 다이어트로 따지자면 황제 다이어트 하다가 갑자기 단식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항상 좀 이제 좀 과도하고 극단적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욜로 플렉스가 얼마 전까지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너무 무지출 챌린지로 가니까 네. 이게 지나친 절약을 또 하게 되면 지인과 소통도 이제 끊어버리고 뭐 일단은 오늘 영원 지출해야 되는데 누가 만나자 그러면 좀 피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자기 개발을 위한 좀 기본적인 투자진이나 이런 것도 좀 막게 돼서 이제 혹시나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게 가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좀 미안한 건 맞습니다. 저희 청년들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예, 예. 네. 요즘 시대 청년들 네. 진짜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끌하라고 했던 이유가 연끌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희망이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건데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다시 폭탄처럼 돌아오는 상황이어서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청년들한테 뭘 해줬는가 따지고 제가 볼 때 별로 해준 게 실제로 없어요. 말만 했지. 실제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런 식의 얘기만 했지. 예. 실제 도와준 게 없어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이게 점점 그 경제 뭐 지표 이런 것들 다 안 좋아지고 이렇다 보면 그 우리 청년들이 더 고생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벌어가야 되는 입장, 시작해야 되는 입장들은 당연히 힘들겠죠. 물가 인상과 또 뭐 이제 영원 쓰기 운동 이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인터넷 바닥문이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댓글로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인 것 같은데 아끼는 거 이해는 분명히 간다. 하지만 또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도 불행할 테니까 적당히 조금 이제 누릴 건 누리면서 살 때 필수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해결해야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이제 우려 섞인 댓글들을 살펴보면 잘못하면 이제 지금 이제 장기 침체로 빠져버리는 일본 경제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극단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사실 딱히 다른 방법이 지금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소비를 0까지 해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0으로까지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요 경제 관련된 기사 좀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 좀 만나볼 텐데 스픽사 선정한 일면에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 나누긴 했는데요.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양산 욕설 시위 유튜버 누나는 사표를 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사를 보고 조금 의아한 게 전 대통령실에 해명이 좀 해명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유는 확인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표를 내고 그 이제 뭐 관련돼서는 이유를 확인 못 해준다고 하는 답변도 일단 저는 좀 의아스럽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노란색 네모 보이시죠? 이전 경력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전 경력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채용을 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채용 과정도 모르쇠.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해명을 저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왜 문재인 정부 탓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문제로. 제가 볼 때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표를 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표를 냈겠죠. 예. 당연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어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언론 보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보니까는 동생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거나 방송에 나왔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이 검증을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의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층의 최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해도 능력주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계속 직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되게 아픈 대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정부 대통령 집 앞에서 욕설 시위를 했던 동생의 친누나가 예. 소위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제가 볼 때 검증 안 됐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알아도 그냥 채용했겠죠. 제가 볼 때.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미 문재인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악이랑 싸운 사람을 채용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제가 볼 때 밀어붙였을 거예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납작 지금 고개를 숙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예. 전 여전히 교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국무위원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내부에는 총무비서관실이 아마 이걸 다 검증을 할 겁니다. 예. 총무비서관실도 제가 볼 때는 소위 아는 사람들을 그냥 대강 검증 안 하고 채용하는 방식.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통령실의 무능함이 이런 인사 검증의 실패 속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추천한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추천하고 나면 이제 검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검증을 했지만 그 추천한 사람이 예를 들면 검증한 쪽에서는 어떤 직원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이게 뭐 설입니다. 그런 설이 지금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는 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또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현주 대변인? 네,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그 대통령실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고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데 있고요. 예.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서 연좌제다라는 표현이 어제 나왔었잖아요. 나왔었죠. 예. 예.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들여다 보니까 그 누나가 같이 운영도 했었다라는 게 바로 드러날 이런 변명들을 쉽게 던지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예. 이런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인사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사는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 네네. 다만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추후에 구축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관해서 좀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국민의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이 기사 소개할 때는 어느 정도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누나라는 분이 안정권이라는 유튜버와 그 유튜브를 같이 운영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파악되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정권 씨를 포함한 몇몇의 보수 유튜버들,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 그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이 주제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예를 들면 취임 행사를 하는데 초청할 수는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 다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저 두 형, 남매인가요? 남매죠. 예, 예. 남매가 했다는 방송 중에 뭐가 있냐면 소위 5.18 비하, 그 다음에 세월호 비하, 뭐 노회찬 이런 방송을, 의원 돌아가셨을 때는 예, 뭐 잔치 이런 국수 비하를 먹고 했다는 이런 거예요. 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반성 네. 자체가 아주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 광주 내려가서 네네. 사과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의 어떤 기성세대들에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성세대가 지켜주지 못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참하게 예를 들면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 방송을 한 사람, 제가 볼 때 그걸 몰랐다? 전 되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 이렇게 간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정치권 또는 대통령실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고, 혐오와 배제의 정치들을 조장하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이 정도 반성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인사검증 시스템 확인하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소위 전 정부를 탓할 이유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되면 이제 그 주간 여론조사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국정 지지도가 어떻게 흔들리거나, 혹은 모르겠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관련돼서 인터넷 바닥 민심, 어제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뭐 대통령실의 해명과 관련돼서 혹시 댓글이 달린 게 있나요? 아니면? 그 뭐 야당 일각에서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인재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또 혹시 이제 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받아서 그냥 검증 없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도 댓글에서도 좀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네. 공정과 상식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공정이고 논리가 없는 상식이다. 뭐 밑선에서부터 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실망 섞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펙스가 선정한 일면을 만나보셨고요.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사이언스, 과학이다.
왜 과학이라는 글자를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인데요. 과학 방역을 강조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백신 4차 접종하면서 국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 지도자들 혹은 이제 책임 있는 분들이 백신을 먼저 맞는 그림, 그러니까 백신 맞으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고위험군을 보호하며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데 이번에 첫 방역 대책의 핵심, 그러니까 골자는 바로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이대로 유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다음 달 되면 20만 명까지 늘어난다라는 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의문점도 좀 들고요. 한겨레 보도, 이제부터 나오는 기사들은 대부분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 방역을 한다더니 셀프 방역을 하고 있다. 아프면 쉴 권리, 구호만 요란하다. 4차 접종이 부진한데 50대로 확대를 했고 불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아도 괜찮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 해소를 할 근거 자료도 부족하고 백신을 맞았을 때 일종의 편익도 실종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맞아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맞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과학방역이라고 하더니 치료제 처방도 확대하지 않고 요양병원 면회도 유지한다는 것.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방역 대책을 세운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기사이고요. 국민일보, 자율 책임 강조한 윤 정부의 첫 코로나 대책. 과학 방역이라는 건 좀 멀어 보인다. 중환자, 사망자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지만 상황 악화 때는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인 것이고요. 경향신문 보도 좀 볼까요? 과학 방역 외친 정부, 데이터는 보이지 않고 과학 표현도 좀 바꿔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방역을 내세웠지만 뚜렷한 변화를 읽을 수 없다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신문에 좀 많이 실렸는데요. 오현주 대변인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네, 좀 무리하게 방역 대책을 전 정부와 성급기로 과학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이렇게 대치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사실 50대 이상 그 접종 기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렇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던 부분은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도대체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효성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자중질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라고 실제 그 네. 대선 운동 기간에 강조를 했었고 우리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일까? 뭐 다르긴 달라 보이긴 하는데 자발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부분이요. 김종욱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이거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셔요. 맞아요. 안철수 의원이 과학 방역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 또 뭐 인수위 시즌 2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오늘쯤은 좀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왜 과학 방역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 정부가. 그게 방역이냐? 뭐 말씀하신 정치 방역 아니냐? 네네. 그러면 국민들 볼모로 잡는 거 아니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볼 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전 정부랑. 그럼 이번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치 방역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 무능 방역인 거죠.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다 대면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이요? 예. 근데 지금은 방학이니까 상관없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이제 개강을 할 텐데 지금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예. 10대 그다음에 30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9월 달부터 만약 이 상황을 잡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중증률이 낮고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확진되는 20대들이 다 집중돼서 몰려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다 당연히 20대들은 50대, 60대한테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님이나 이런 세대에 대해서. 근데 대학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모르겠는 측면이 있는 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상이었는데 왜 50대는 왜 맞지? 제가 이제 50대인데 예. 왜 맞아야 되는 거지? 나 계속 맞았는데 또 맞아야 돼? 예. 예를 들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이걸 맞게 되면 큰 뭐 문제가 없으니 맞으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전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이런 사례들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알아서
잘. 네, 네, 맞습니다. 알아서 잘. 자발적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방역 의료 시스템 차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는 그 두 가지의 그 큰 골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글쎄요, 그 네티즌들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바뀐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왜 한숨 쉬죠? 본인의 의사를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아니요, 갑자기 좀 산소가 부족함을 그랬어요? 느껴서 네, 한숨을 쉬셨는데 너무 정부에 비판적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예. 그러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정부가 뭐 다소 이제 뭐 불만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방역을 잘해왔는데 흠집내기 하느라 지금 비판하느라 정치적 구호와 선동에 너무 매몰돼서 과학 방역이란 이런 그 허울뿐인 명칭이 나온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이제 질병청 의견도 잘 반영하고 해서 좀 새로운 변이도 계속 출현하는데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고 과학 방역 노래 부르더니 다 어디 갔냐. 예. 다 과학 방역을 찾는 네,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사실 이제 과학 방역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그 달라진 표현이 과학적 코로나 위기 관리라는 표현으로 설명드리겠다. 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표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그 기억을 잘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조 경제에는 창조가 없고 뭐였죠? 뭐 몇 개 더 있었잖아요. 저는 머리가 없네요. 창조 경제에는 창조가 없고 붕어빵에도 붕어가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뭐 아무튼 몇 가지 있는데 뭐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 많으시죠? 일단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좀 준비되어 있나요? 보여주시면 4차 접종은 3차를 맞은 뒤에 최소 넉 달은 지나야 됩니다.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mRNA, 화이자 등 모더나 백신, 이제 mRNA 백신을 좀 권고를 하고요. 뭐 본인이 원하시면 노바백스 백신도 가능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동네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 동아일보가 실으면서 약간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인데요. 접종 후에 사망된 인과성을 입증 못해도 1억 위로금을 준다. 의료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부검 후 사인 불명 1,000만 원까지 검토. 뭐 액수에 대한 인상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한 보상은 글쎄요. 기존과 또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0대로 4차 접종을 확대했으나 이거 뭐 접종을 해야 되나? 아까 그 편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실효성 있는 어떤 백신 접종 유인책으로 대안을 제시한 게 이번 정책엔 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자, 세계일보부터 볼까요?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생겨나면서 일상이 다시 무너지려고 한다. 업계에서는 휴가철 여행 수요 회복이 좀 더뎌서 걱정이고요. 해외 재유행 때는 격리 재시행이 또 우려되니까 해외 나가려고 했던 분들 막 취소하거나 하면 다시 여행 업계에는 뭐 또 타격이겠죠. 신혼여행 등 계획을 접거나 망설이는 분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또 걸려서 올까봐 부모님들 불안하고요. 확진되면 시험을 못 보는 그런 시험들이 몇 가지 또 있죠. 뭐 물론 이제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으로 이제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접근성이 좀 낮은 시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확진되면 시험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책은 아직까지 이제 국가 수능 시험만큼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들이 또 걱정되는지 오연주 대변인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뭐 물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휴가 계획을 많이 취소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좀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컸었죠. 굉장히 컸었고 언제 비행기가 열리나 이런 것만 클릭하고 있었는데 다들 좀 실망이 많이 클 것 같고요. 어쨌든 재확산 때문에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더라도 국내에서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이제 재차 다시 이제 시행하거나 그 등급이 격상하게 되면
지금 뭐 물가도 오르고 안 그래도 뭐 지금 민생 경제가 타격을 크게 입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하면 당연히 또 자영업자들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또 전 정부가 가장 힘들게 딜레마를 겪었던 것이 거리두기 또 격상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그러고 그것도 피해 보상 어떻게 해주냐라는 또 이제 그 호소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게 가장 큰 딜레마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올리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항변도 있을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하더라도 소위 60대 이상의 어떤 치명률이 높거나 이런 분들, 중증 환자, 이런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적 의료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걸 만들겠다. 어느 정도 재원을 가지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으니 소위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3년을 안 움직였는데 네, 네. 앞으로 예를 들면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들을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면 예.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아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이렇게 하냐. 살 수가 없는데. 전 그렇다면 제일 문제는 이 바이러스로 사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 뭐 하루에 30만이 나오든 40만이 나오든 저희는 이런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으니 최대한 그런 전제 속에서 좀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쓸데없는 모임이나 쓸데없는 모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모임을 좀 적게 한다 이런 호소를 하면 말이 되는데 예.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모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좀 그래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 옛날에 다 하신 DJ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있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같이 갑시다. 네. 함께 합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얘기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시고 좀 그런 과정 속에서 좀 4차 접종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갑자기 접종부터 하시는 바람에 예.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도 맞는데 우리도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대통령께서 소통의 의지가 또 높으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분명히 그 새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 과학 방역의 과학은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전선의 확대. 어떻게 확대가 됐는가, 또 전선이 또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가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칼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 북송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문 정부 설명과 다르다면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은 그야말로 반인륜 범죄다.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륜 범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겠죠. 자진 월남이 아닌 군이 생포했고 한미 정보 당국이 범죄 정보를 포착했다. 즉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받아줄 수 없었던 환경에서 현명한 결정이었다라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요. 다음 기사 세계일보입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앙일보의 보도 만나볼까요? 북인권단체에서는 당연히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회견을 하겠죠. 북송 규탄 회견을 가지는 모습이고 지금 사진을 가슴에 딱 품고 회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탈북 어민 북송은 반인륜 범죄라는 대통령실의 워딩을 따서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자유, 인권, 윤석열 대통령도 늘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이기도 한데요. 그런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즉 문재인 정부는 그런 가치를 상실한 정부였다. 말살한 정부였다라는 주장이기도 하지요. 다음 기사 동아일보 타임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개요에 대한 부분들 동아일보와 여타 신문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김영기 대표가 좀 정리를 했죠. 어떤 내막들이 있었길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탈북 어민 북송 관련 엇갈린 입장까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 일단 탈북한 북한 어민들이 어떤 식으로 탈북을 했는지 예.
타임라인이 좀 나와 있는데요. 중앙일보 그 사진 저희 한번 보여주세요. 네, 2019년 8월 15일에 북한 김책항에서 선원 19명이 출항을 합니다. 이후에 10월 말에 선원 3명이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에 김책항에 복귀했고 선원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거기서 2명이 김책항에서 다시 출항해서 이제 NLL 이남 쪽으로 남하를 했다가 우리 해군과 대치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NLL 넘어서 남하를 시도하는 건데 네. 여태까지로 보면 일단 선원 16명의 살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한 도피의 그런 행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1월 2일에 오전에 해군 동해항으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로 이송이 되죠. 그리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즉 이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고 싶다. 예. 남한에 체류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이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3일에 합조팀이 조사를 개시합니다. 이 확실하게 남한에 있을 건지 아니면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은지 의사를 확실하게 묻고 또 귀순하고 싶다면 귀순 배경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하겠죠. 예. 그리고 5일에 이틀 뒤에 정부가 북한에 추방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북송 결정이 통보되고 8일에 북측의 선박도 인계되고 그 문제가 됐던 그 사진이 공개됐던 것이 11월 7일에 찍힌 사진인데요. 판문점에서 네. 북한 당국에 인계가 됐습니다. 예. 2일부터 7일까지 보면 이제 5일 안에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를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를 보면 귀순 의사의 진정성, 일관성이 없었다.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즉 그 범죄 혐의와 관련된 데 무게를 둔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 북한으로 넘겼을 때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진짜 잘못된 결정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통일부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른 결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현주 대변인께서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쟁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 기순의 진정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기순 의향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기순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예.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순 의향이 처음에는 없고 이제 북으로 죽더라도 북으로 가서 죽겠다라고 해서 사실상은 군이 생포했기 때문에 기순 의향이 정말 있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제 대처의 방안에서 있어서는 그 국제법이나 난민법 그리고 헌법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냐 안 볼 수 있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법을 제대로 적용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후에 좀 쟁점들에 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좀 국민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흉악범이라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에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하게 되었을 때는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법적 쟁점에서 굉장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좀 그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놓고 이 실제로 법의 쟁점들이 어디에 가 있고 사실관계가 어떠했는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방금 얘기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사를 좀 넘기긴 할 텐데 김정은 PD가 한국일보 보도 있거든요.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그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23명은 강제 북송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는 좀 다르지 않느냐? 왜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3명에 달해서 지금 이미 우리 국가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2명은 흉악범이고 살해범이라서 돌려보냈다? 이거는 그럼 좀 어떤 차이에서 이런 게 발생하느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보 접근이 지금 이제 언론이 좀 달라서
그냥 뭔가 이제 이런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저희는 아주 내밀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군사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계적으로 좀 나눠보면 이런 기준도 있다는 거예요.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상당히 좀 매우 좀 유보적인 상황인데요. 저는 정부나 여야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 흉악범이다, 예를 들면 살해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장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 뭐 참혹하고 충격적이다, 네,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다, 이게 규정을 딱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이드라인 딱 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뭐가 뭔지 진실을 잘 모르는 상황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정성이 없었다, 근데 워딩은 어민들은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과정에 대한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흉악범으로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3명이 배를 탈취를 해서 그 중에 1명이 이 배를 판매하려고 갔다가 잡히게 되고, 다시 2명이 그 와중에서 내려오면서 소위 그 선원들을 다 예를 들면 살해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도주를 하다가 남쪽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2번 다시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했다, 생포했다, 이런 과정을 듣게 되면 실제로 귀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단지 그냥 한 3일 정도의 합동신문만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저는 이게 항상 이 감청 SI 이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참 답답하긴 한데요. 네. 왜냐하면 밝히기 어려운 대목이니까요. 네네. 또 하나 이제 합동 조사를 하게 되면 합동 신문을 했을 거니까 신문 조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어떤 예를 들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저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상에서는 소위 예를 들면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법적으로요. 예. 제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입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요. 예.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건 저희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뭐 이런 국제법적인 조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헌법까지 잣대로 제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맨날 예를 들면 갑자기 보수나 뭐 여당에서 인권을 되게 중시했던 것처럼 갑자기 헌법 들고 나오고 이러는 게 좀 다 답답하긴 합니다만, 네. 또 그 안에 남북 관계는 또 특수한 관계로 좀 조성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쌍방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개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 생각을 해보세요. 해경, 국방부, 국정원, 이제 통일부까지 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정반대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런 사진까지 공개를 했다? 예. 그럼 제가 볼 때 의도성은 충분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 네. 팩트를 가지고 검증하지 않게 되면 네. 나중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야가 죽도록 싸웠다. 전 이것만 남을 거예요. 예. 그 헌법 얘기 잠깐 하셔가지고 한국일보는 다른 시각으로 기사 싣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북한 주민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지만 탈북 전 범죄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부가 당시 귀순 진정성과 별개로 강제 북송 이유로 꼽은 것은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려 했다는 점. 잔혹성의 방점, 살해 16명을 집단 살해한 잔혹성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기사대로 탈북민 중범죄자로 낙인 찍힌 비보호 탈북민 23명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한계, 그러니까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준비한 기사를 올라갈 건데, 경향신문 그 위에 기사 있거든요, 김 PD. 거기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요. 예, 그 기사 맞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당시 지금의 이제 현 여당에 계신 이해운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 보고를 받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화 황해가 생각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도 아니 어떻게 이런 흉악범들을 국내에 들이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싶기도 합니다. 오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그 서해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명칭은 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권에 따라 이름이 변화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범죄자를 그 북송했다 이런 네네네네. 게 강조된 명칭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던 거예요, 여야. 네, 간에.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었네요.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시 그렇죠.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습니다. 맞아요. 가장 네. 안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했던 말이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기순에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했던 말을 좀 되돌아보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통점이 그 서해 그 피격 사건과는 뭐 물론 이제 그때 회의에 들어갔거나 회의록을 봤거나 아니면 실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군사 정보를 들었던 정보위나 혹은 그 계셨던 의원들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뭐 지금 이혜원 의원에게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한기호 의원이었던 거예요.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니다. 내가 이제 기자들한테 인터뷰했던 내용은 이러이러한 취지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때 내가 인정했던 게 아니었다라고만 해명을 했고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혜원 의원은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정보가 굉장히 그 와닿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종욱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뭐 정권이 바뀐 거죠. 정권이 바뀐 차이밖에 없다. 그 외에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문제는 적어도 팩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미 뭔가를 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공세를 하는데 한번 신문 기사 쭉 보십시오. 하태경 의원이나 예를 국민의힘에서 뭐뭇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다 익명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증거 자료 지금까지 하나도 낸 게 없어요. 네. 저는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뭐뭐뭐를 잘하는 어떤 분 이런 분으로 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정통한. 예. 근데 야당은 다 실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시 국정상황시장이었던 윤건영,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서훈 아니면 뭐 박지원. 전 적어도 이런 비대칭성들은 문제가 있어요. 전 그래서 알릴 수 없는 거라면 정확히 파악해서 그 실체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고소고발한 다음에 조용히 사건 처리하는 게 맞는 거지. 아무런 증거도 안 내놓고 주장만 계속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쟁화시키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만약에 저는 고민스러운 게 그분들인 거예요. 전 서해 피격 공무원 그 유족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처럼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진짜 그야말로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게 되면 네. 전 정부가 반인권적으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유족들이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런 사실도 안다면 적어도 그리고 계속 대통령실에서 무슨 반인도적, 반인륜적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위 휘둘려진 분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전 이 부분들은 좀 조용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문재인 정부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만 이렇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 예. 되게 문제가 많아요. 제 생각이 저기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남북 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건은 그게 다 있어요. 남북 관계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고려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 보냈겠죠. 제가 볼 때는. 네, 네. 전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야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 자, 이 기사 저희 쭉 만나봤는데요. 분명히 네티즌들도 뭔가 같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부처 간에 이렇게 말이 다른 거는 뭐 지금 이 일만이 아니라서 관련돼 가지고 바닥 민심의 의견이 있을 텐데요. 그 댓글 주시는 분들은 참 그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뭐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주시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주시기도 하는데 이번엔 논리적 좀 이성적 댓글을 하나 살펴보면 감정적인 것도 해줘도 되는데 굳이 뭐 자꾸 그 이렇게. 근거 법률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률. 아마 많이들 언론에서 또 얘기를 했겠지만 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제 보호 결정의 기준에 보면 네. 뭐 한국인 납치, 마약, 테러 이런 것 떠나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그리고 위장 탈출 혐의자 등 범죄를 저지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보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고 네네네. 우리 국민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음. 북한에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근거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논리도 댓글에서 이게 논리 싸움 중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관련 주제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는 바로 오늘의 정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에서 가장 탑에 올라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등산에 가셨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는가? 바로 광주 무등산을 갔다고 하네요. 한겨레 보도를 보시면 여당 대표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무등산에 올라서 헐떡대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 8일 이후 5일 만에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고요. 중앙일보도 같은 사진인데 뭔가 달라 보이네요. 왜 달라 보이는 거지? 색깔이 다른 거예요? 김 PD? 아, 색깔이 다르구나. 그렇구나. 이런 똑같은 사진을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대구일보 잠행을 이어가는 이준석 무등산에 올라서 광주 시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영남일보는 이를 장외 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 지지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은 아닌가. 역시 장외 투쟁을 벌일 거라는 시나리오도 하나 중에 있었는데 윤리위 이후의 행보 중에 시나리오로 하나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거였죠. 장외투쟁할 거다. 2030 지지세 모을 거다. 지금 그 행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경북메일의 보도. 여당은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부 모임으로 새몰이를 하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광주 무등산에 올라 있고요. 한겨레 보도. 이준석을 몰아낸 뒤에 윤 핵관들의 권력 투쟁이 본 게임에 올랐다. 지금 뭐 여러 분들께서 새해 과시를 하느라고 이런저런 모임들을 갖고 계시죠. 뭐 장제원 의원, 뭐 또 저기 안철수 의원, 제가 여러 차례 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이어갈까요? 복귀의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고요. 경향신문 그 제차 다음 장을 보면. 권성동 대표와 직무대행 인터뷰를 했는데 좀 늦어진다라는 그 이준석의 표현을 윤리위 결정 수용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권 대표님.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만나봤습니다. 오현주 대변인,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지혜롭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비교하자면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랑 굉장히 비교된다라고 생각을 두 분을 또 들었습니다. 비교해 주시는군요. 네, 정치는 말과 행보로서 이 지지를 모아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윤리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장 그 당시에 올렸던 글이 청년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거였고요. 네네네. 그리고 광주에 이제 표심에 호소하는 무등산 등반을 하는 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자기 세를 결집하는 형식의 말과 행보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반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좀 지지 세력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예. 한편으로는 무등산에 올랐지만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네. 아까 기사와 연계해서 예. 보수 유튜버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실 채용 관련한 논란에서는 예. 5.18 정신을 폄하했다라는 얘기가 네.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계속적으로 5.18 문제에 관한 이런 이 잡음들이 들려온다면 국민들은 그런 신뢰를 보낼 수 없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예.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졌다. 아.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주셨고요. 김종욱 교수님은요? 정의당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절대 아니요. 그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네. 이제 좀 갑자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기사가 안 나왔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이따 나올 겁니다. 또 나옵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뭐 말씀하신 전 사필 규정이다 생각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네네.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 뭐 어떤 고소고발자가 있었고 네. 이렇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좀 불쌍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퍼지긴 합니다만 네.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본인은 2차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다. 2차전이. 이유는 뭐냐면 다 확인됐지만 윤심은 역시 이준석을 지킬 생각이 없었구나라고 네. 확인이 됐고 예. 윤핵관은 죄송합니다만 하이에나처럼 이제 네. 권력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예. 최고위원회 정점식 의원 그다음에 김윤 최고위원 임명됐습니다. 예. 최고위원회도 다 넘어간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80% 정도가 이미 전에 80% 정도 탄핵하려고 했었다. 예. 국회의원들은 이미 정의가 된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층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간 이준석 당대표에게 비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좀 높은 측면이 있죠. 네네. 거기다가 유상범 의원이시죠. 마이크 네, 킨 거 마이크 킨 아셨는지 것도 모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의 뭐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막 그러니까 하셔버려가지고. 오죽하면 2차 징계까지 다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요. 근데 이분이 윤리위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윤리위까지. 그렇죠. 거기다 경찰 조사 네. 막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무등산 올라간다고 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행보다.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옹호해 줄 수 없는 게 이 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네. 누구냐? 본인이어서 예. 이것까지 옹호해 주게 되면 네. 적어도 과거에 소위 민주당, 정의당 같은 경우 정치인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공격당하고 당이 예를 들면 정체성까지 공격을 당했습니까? 네.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관대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제가 볼 때는요. 고개 숙이고 저는 알선수재만 나와도 당대표가 고개 숙이고 그만둬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단히 예를 들면 정의로운 싸움이 되는 것처럼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해서 제가 볼 때는 사퇴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네. 다음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당 차원에서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는 했죠. 저기 징계한 다음에. 네네네. 다음 건 네네. 그 전에 사과 절대 안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반인도적인 정당인 것 같아요. 예. 자, 저는 이런 표현을 제 입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김종욱 교수님의 표현을 빌어서 하이에나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일보의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 질세라 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김윤 그리고 정점식 의원,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원래 바라시던 대로 일단 최고위원 들어가게 됐죠. 거기 이제 김기현 의원님 또 보이고요. 세계일보의 보도. 김기현 주도 공보 모임도 북적이고요. 결국 문제는 경제다. 당대표와는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 우리 당권 주자님들 대단하십니다. 국민일보. 하지만 이준석 리스크 수습에도 지지율은 바닥이다. 반등 묘수가 없다. 어떻게 반등 모멘텀을 찾을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이에나 선배님들께서는 이제 누가 권력을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 대해 지금 골몰을 하고 계신 상황이겠죠. 관련 포함해서 이 내용에 대해 이 내용과 관련한 인터넷 바닥 민심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 일단 조선일보의 무등산 오른 이준석 조금 전에 기사 관련해서 좀 댓글을 보니까 20대 지지율이 내려간다는 논리로 이준석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0대도 찬성 여론이 징계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 쭉 달린 댓글들 실명 댓글들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소개해 주세요. 네. 특히 이제 빨리 소개해 주세요. 좋지 않은 감정들 빨리. 네. 네. 성상납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이미 이렇게 받은 걸로 받은 걸로 생각하시는 기정사실화하고 성상납 받고 20여 차례 이상 뇌물 받았으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지 왜 이제 윤핵관 타령을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으로 왜 가요? 성비위 관련 의혹이라서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관심 갖지 말자 조선일보 다른 기사 써라 이런 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댓글상으로는 좋은 반응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2분을 좀 소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신문 아까 이제 오현주 대변인께서 짚어주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만나가지고요. 나는 나갈 건데 나는 누가 뭐래도 전당대회 나갈 거임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가당착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저격수로 돌변해서 그 당시 저기 보궐선거 출마하는 거를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박지현 전 비대가 그 재보궐선거 이재명 의원 당선되라고 운동했잖아요. 같이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도와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자가당착 아니냐 이 비판입니다.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오현주 대변인께서는 이런 행보가? 네.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나와서 잠깐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백브리핑을 할 때 얘기했던 본인이 왜 출마가 가능한 걸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들었는데 대선에서 성과를 남겼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했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3위가 나온 것이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근거로 들었는데 사실상 절차상의 어떤 다시 뒤집을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었으니까 출마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네.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행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오히려 지지세를 끌어모으는 방식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네, 저는 컸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님 좋아하는데요. 그만하세요 이제.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 입으로도. 김종욱 교수께서 한마디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정치 선배로서. 저는 매우 칭찬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게 말씀드리면 거칠게 배우고 있다 정치. 매우 거칠게 배우고 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식으로 배우고 있다 정치를. 민주당식으로. 민주당 자신이 옳다. 따르라. 민심과 무관하게. 제가 볼 때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외가 일상화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상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것이 상식과 정의가 관철되는 사회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뚜벅뚜벅 걸을 때 지지가 하나하나 쌓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정치는 무너집니다. 그런 정치는 제가 볼 때는 하시지 마십시오. 예. 다른 정치, 좋은 정치 하시면 예. 어느 땐가 꼭 국민들은 그분을 불러서 소환해서 정치의 어떤 자리에 앉힐 겁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예,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님.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김영기 대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댓글 소개? 댓글보다도 청년 정치에 이것이 한계다 이런 한계를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인물들의 뭐 각자 다양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빚어지는 거지. 네. 청년 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연주 정의당 전 대변인,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김형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 윤석열 정부의 새 방역 대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가면서 내놓게 됐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없이 백신 접종 늘리고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대통령도 어제 직접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책에서의 큰 줄기는 바로 4차 접종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 접종률이 다른 시기보다 더 낮을 거라고 전망이 많이 되는 이유는 전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크게 다를 것 없는 접종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어느 정부든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식이고 백신을 접종해야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작용 가능성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요점만 강조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인과관계를 밝힐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곧 국가의 책임이다. 이상 반응 신고 이후 끝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라. 기존 질병청산화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차라리 한번 걸리면 낫지 않냐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주거나 백신을 접종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번에도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을지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스픽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